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람 관계복교 이승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호응을 못 하는데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우리가요, 36회 데뷔하는 걸로, 감정평가, 관계복교 수업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좀 빠르죠, 시기가. 그죠? 지금 6월 달이니까 36회 준비를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과목 시험에 대한 부분을 뭐 간단하게 관계복교는 나중에 뭐 4월 시험이면 1월부터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려 관계복교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0점 맞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70, 80점 넘어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계학 점수가 잘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회계학이 안 나오잖아요. 회계학 80 나오면 나가도 돼요. 그럼 뭐 대충 가서 해도 되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모자른 점수는 우리 관계복교에서 떼어주는 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렇죠? 과목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교재에는 이거예요. 그림책이라고 올해 새로 나왔어요. 책이. 그쵸? 이건 속지에 있는 펫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볼 책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입문서가 나오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문서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쓰레기만 돼요. 쓸데없이. 종류만 많아지고. 그래서 입문서를 안 하고 이 그림책이 한 지금 13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전범위로다가. 이거 내년 아마 4월 시험 보기 전까지 쭉 볼 겁니다. 이 책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건데 일단은 교재를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목차하고 용어, 법의 취지 이런 거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서라운드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기본 이론 가면서 내용이 좀 더 깊어지고 그렇죠? 기출문제 가면서 더 깊어지고 예상문제 더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책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 본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도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책에도는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제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전지거든요. 전체 목차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용어가 나오거든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요거 무료 특강 같은 거 진행할 때 이거 활용할 거니까요. 그쵸? 그때 쓰시면 되는 거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당장은 안 보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거 앞으로 수업 일정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좀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봐요. 일단은 우리 순환 과정이 이래요. 6월달 과정이 되면요. 지금 바로 라인 나오죠. 지금 요거죠. 기초입문이에요. 그렇죠? 있어요. 6월달에. 그리고 여기 입문서라고 돼 있는데, 요거 그냥 그림책으로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고쳐놓으시고요. 그림책.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 되잖아요. 그럼 7월, 8월 되면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면서 기본 이론이라는 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과정이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입문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듣고 이걸 들으면 좀 더 쉽겠죠.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관계복교는요, 다들 그래요.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이에요. 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절대 우리 관계복교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후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되게 웃긴 건데.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해야지 안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는 점수가 고득점 나올 수가 없고요. 옛날처럼 단순히 외워서 푸는 문제만 다 나오진 않아요. 지금은요. 적어도 한 10개, 20개 사이는 뭐다? 조금 생각을 해줘야 하는. 흐름을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점점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관계복교를 우리 여러분들이 손쉽게 뭐 1월부터 보는 과목이라고 인식을 좀 하지 마셔야 되고요. 다른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이때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0월 가게 되면 9월, 10월에 기출문제라는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집 하고요. 예상문제를 분류해서 합니다. 그쵸? 대부분들이 문제집을 옛날에 합쳐놨더니 뭘 봐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로 본다면 기출문제가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예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 순서가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요거 2달하고 2달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눈 이유는 반복해서 보기 위한 거예요. 문제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되면은요, 내용은 어려워지는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반복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초인문 보고 나서 기본이론 보고 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본다면 벌써 몇 번째? 4번째 보는 거예요. 물론 점점 딥해지는 거죠. 조금씩. 이해가시겠죠?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때는 기출문제집이 나오게 되고 이때는 예상문제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 건 배제시켰어요. 어떤 분들은 이 기출문제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서 과거 문제를 다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10년 전 문제를 5년 전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미쳐버리겠어요. 관계법규는요, 반드시 가장 최근 교재. 그죠? 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제가 100만 21번째 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가 바뀌었나요? 그걸 언제 얘기합니까? 수업을 들어야죠. 그렇죠?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초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과를 끊는 분들도 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 공부하시고 초시라고 한다면 전 과정 풀 패키지를 한꺼번에 끊으세요. 그게 훨씬 싸요. 공부하기에도.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1차를 본다면 그때는 골라 들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풀로 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그렇죠? 띄엄띄엄 듣다가 되려 점수가 안 나와서 1차도 몇 번 떨어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1차는 그래도 한 번에 붙어줘야죠. 2차가 문제인 건데. 아니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그게 효율적이지.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해 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내년도 36회 시험번호 25년 1월, 2월. 요때 이제 핵심 요약으로 갑니다. 근데 핵심 요약도 과거엔 요약집으로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그림책입니다. 그렇죠? 그림책만 가지고 또 8조를 봅니다. 근데 이때 좀 심심하죠. 그래서 뭘 주냐면 제가 필수 지문 정리집을 드릴 거예요. 필수 지문 정리집. 요거를 제가 OX 가로 메꾸기 관련된 지문을 한 매 시간마다 한 7, 8개씩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본 다음에 같이 확인해서 풀어보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그 35회 시험 끝나고 하신 분들 말들 들어보면은요, 그림책하고 필수 지문 정리지만 봤습니다. 80점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주의할 건 그런 분들은 초시가 아니라 재시인 분들이 많아요. 초시인 분들은 이거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보면 된대야. 그리고 빨리 줘봐봐. 못 기다리겠어. 이러지 말고요. 초시 분들은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볼 때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때 가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필수 지문 정리집을 보게 됩니다. 그림책으로 요약과정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월 때 가서 뭐가 된다 이제 모의고사 모강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2회 한 회에 40문제니까 80문제가 되겠죠. 요거 2회분을 전범위로 훑어줘요. 일종의 모강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이 10시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죠? 이거 이제 40문제 풀고 하루 종일 해설해 주는 거예요. 뭐 보면서. 그림책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전범위로 돌려주는 거죠. 특강이죠. 일종의. 그래서 2번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형태. 시험 보는 거하고, 그쵸? 이걸 진행하고, 이제 아마 예상은 4월 첫 주 토요일, 그쵸? 요때가 시험날이에요. 시험 보러 가는 날. 그쵸? 원래 3월 첫 주 토요일이었는데 이것들이 말도 없이 바꿨어요. 4월 첫 주 토요일로 봤어. 2년째 바꿨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공고는 아마 1월, 2월쯤 나올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과거에는 원래 3월 첫 주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기억이 나요? 코로나 걸리면서 그것 때문에 막 6월에 봤다가 막 5월에 봤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근자에는 4월 첫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스케줄을 거의 얼마예요? 8개월?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월. 그쵸? 10개월, 11개월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초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별 단과보다는 풀 패키지가 훨씬 더 저렴하고 좋아요.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시생분들은. 왜냐하면 반복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쭉 반복하면 초시여도 7, 80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남의 말만 듣고 이거 하나 골라 들으면은 4, 50 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이 있는데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발 옆에 친구나 옆에 선배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만 듣지 말고 과목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커뮤니티 과정에서 자료 공유나 커뮤니티 사이트 좀 두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카페에 가면은 이제 230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감정평가사 라인도 있어요. 파트가 그거 들어가서 필요하신 거 질문하시고 제가 정어표나 여러분 알릴 거 있으면 그거 다 잘 올려줍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서로 그냥 뭐 일상 공유하는 거니까 뭐 들어와서 뭐 보든가 말든가 하시면 되고요. 다 230 공법 치면 다 나와요,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는 제가 필요한 것들 바로 올릴 거 있으면 영상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필요한 부분 제가 밴드 이용해서 또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가입할 건 뭐 가입하고 뭐 팔로우하고 뭐 구독하고 뭐 좋아요 누르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씩 들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앞으로 소통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는 거 있으면 뭐 너무 창피하지 말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요번에 6월 과정에 대한 부분은요. 강의 기획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복사 안 해줬어요? 그냥 봐봐요. 간단하니까. 그럼 봐요. 일단 6월달 과정 그랬어요. 원래는 제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실이 오전에 딴 게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로 바꾸게 됐어요. 약간 좀 뭐 불편해서도 나쁘지 않죠. 일주일 하루쯤 오후에 나오는 것도 늦잠도 자고 원하지 않는 표정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6월달은 오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션 잘못됐다. 그렇죠? 우리가 몇 시부터? 여기 2시부터 일단 18시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6시 반에 끝날 거예요. 그렇죠? 입문과정 여러분들이 뭐 배우는지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 세부 내용을 보는 과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듣고 기본 이론을 들으면 좀 더 부드럽다는 느낌을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4주 동안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총론하고 이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 범위 자체가. 13문제가 나오거든요. 30%가 넘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거의 8주 수업하면은 3.5주는 이 법을 공부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4주니까 이거 지금 한 주 정도만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문제 나오고 건축법 4문제 나오게 되거든요. 따지고 본다면 이건 20%쯤 되겠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걸 둘째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셋째 주에 가서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들이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공시 3문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3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4문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총해서 보다 10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 25%가량, 그쵸?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의 법만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챕터가. 그 3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려면 한다. 토지나 건물을 평가하려 한다.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그쵸? 장부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 상황도 알 수 있고 토지 형상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시와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공시된 걸 봐야지 우리가 토지나 건물의 현상을 알 수 있어요. 표시를. 그걸 봐야 되니까. 평가상 붙었는데 지적 공부랑 대상을 볼 줄을 몰라요. 등기부를 볼 줄 몰라. 상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와 관련된 거 3법 배우는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4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4문제. 동산 채권 담보에 대한 거 1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22.5% 정도. 그렇죠?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요, 우리가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굉장히 법이 많아요. 보는 바와 같이 9개 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보게 됩니다. 총론 빼고 나머지 이제 법이 9개죠.
근데 요즘에 보면요, 공인중개사 시장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중개사 강의하시던 분들이 이제 평가사 관계법규 강의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요. 그쵸? 근데 중개사랑 겹치는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그죠? 나머지는 중개사랑 겹치지 않아요. 이건 우리만 독립된 법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른 학원들도 뭐 누가 왔다더라 뭐 이러면서 뭐 그거를 들으면 어떨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쵸? 오래 걸려요. 이거 내용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손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오랫동안 연구해줘야 되니까 이상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그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들으시면 안 돼요. 괜히 고생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도 헤매는 수업을 뭐하러 들어요? 그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얘기예요. 저는 이거 25년째예요. 다 알고 오셨겠지만. 그리고 매년 엄청난 적중률로 찬사를 받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DC 이런 데 보니까 안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DC 알아요? 그쵸? 막 이상한 거 올리는 데 있어요. 그쵸? 별로 안 좋은 걸 많더라고. 어쨌든 안 볼라 그래. 어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총론하고,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대한 거까지 전반적인 법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모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우리 법규에 대한 라인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 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정말 10개월 넘게를 매주 봐야 돼요. 매주. 나중에 정들어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만난 거 사줄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잘 놉시다, 우리 1년 동안. 그렇죠. 잘 지내봐서, 관계법규에서 한 7, 80만, 80만 나와주면 회계에 염려할 거 없어요. 40점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50점 이상이 어려워서 그렇지. 회계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라인만 잘 잡으면 괜찮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꾸 주변 분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야지만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설명 드렸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첫 번째 이제 목차가 나오고요. 이제 1편 부분에 나와요. 감정평가 총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두 팔 좀 들어보세요. 기지개 좀 피고. 처음인데 벌써부터 자면 안 돼요. 목 좀 돌리고. 그리고 이 현장 강의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 수업 들어야 되니까 전날 좀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그쵸? 밤에 집에 가서 밤새 2,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와서 졸면은요, 자는 게 나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수업 나오시는 분들이거나 본인이 아침 일어나서 공부 동영상 보는 계획을 짜고 있다면, 적어도 12시엔 자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요.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빨리 자고. 그게 나아요, 더. 아침 시간 공부가요, 오후 시간 공부에 2-3배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저희는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 집에 가는 12시인데. 그럼 자, 그냥. 아침 4시에 있나. 훨씬 빨라요, 공부가. 그리고 효과도 좋고요. 기분도 좋고. 알아서 하세요. 어제 못하고요. 어쨌든. 요즘에 무슨 말 하면 자꾸 멍하니 봐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냥. 힘들어.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 법규, 총론 부분들 볼게요. 요거는요, 지금 입문과정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기본이론 때만 살짝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지금만 얘기할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6월 지나면 7월 초. 딱 그때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말할 시간이. 그렇죠? 처음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2차에서도 이제 법규 시험을 보고 이러게 되면 행정법이라는 수업을 듣게 돼요. 그렇죠? 행정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 행정법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률 관계를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래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봐봐요. 일단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사법관계다라는 말을 하고요. 사법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법규는 공법관계예요. 사실은요. 공법관계. 일반적으로 행정법 관련된 거 처음 배우시면은 강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렇죠? 너랑 나랑 간의 관계. 그렇죠? 너나 나 사법관계. 시작. 너나
창피해요? 봐봐. 그래서 너나 나나 너랑 나랑과의 의사표시 합치. 보통 계약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건 사법관계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물어봅시다. 개인과 개인이 나 이 토지를 팔 거예요. 나 이 토지를 살 거예요. 서로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간에 뭐가 됩니까? 평등합니까? 지배 우월적입니까? 누군가가. 평등하죠. 이런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1차 과목에서 시험 볼 때 주로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사법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랑 나랑과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종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같은 거 등등등 이런 관계를 배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을이라는 자가, 봐봐. 을이라는 자가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자가 토지를 산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어봤더니 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건물 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 건물 질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을은 이 토지를 샀으면 내 토지니까 마음대로 건물 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관련된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물 질 수 있는 걸까요?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을은 지배 우월적 관계에 있는 우리 관악구청장한테 가서,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지을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련된 예를 들어 건축법 같은 것에 적법하다면 허가를 내주게 되고 허가받아서 을의 건축물 건축 행위는 적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를 가만히 봤더니 뭐가 느껴지죠? 아, 이거는 일방이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구나. 그래서 일반 국민을 뭐 하죠? 아, 통제하는구나. 그렇죠? 당사자의 일방 쌍방이 공공으로서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적인 주체가 일반 국민을 어떻게 규제하는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되죠? 행위 제한을 받는 사항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행위 제한을 가함으로 인해서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공법이라는 거를 봤을 때 공법의 규제를 가하는 헌법상 규정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한을 가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우린 결론적으로 뭘 배우는 거예요? 공적인 주체가 나를 어떤 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그 규제 내용이 뭔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우리가 배우는 관계법규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배우게 될 관계법규는 항상 법제 1조에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목적은, 수단은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근거가 바로 우리 배우는 9개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해가시겠죠? 아, 그러면 앞으로 뭐 하는 거야? 행위 제한을 공적인 주체가 나에게, 내 토지, 내 건물에 어떤 규제를 가하는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관계법규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평가사 시험 붙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잠잘 거예요? 수업 들을 거예요. 돈 벌어야죠. 뭐해서?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토지 이용도가 높은 땅이 비싸겠어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땅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토지 이용도가 높은 땅이 비쌀 겁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행위 제한을 가지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법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보면 그래요. 민법 관련된 거는 그냥 상식이고요. 우리 업무 나가면 상식이야, 이거는. 그리고 모르는 건 변호사한테 많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관계법규 관련된 파트에 대한, 우리 공법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법 잘하는 변호사도 별로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평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맨날 루틴스럽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 붙고 나서 가끔 전화하시는 평가사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뭐, 교수님 뭐 이거 뭐 안부 물어보다가 자기 이제 실적을 물어보는 거지.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아는 선에서 이러이러합니다. 답변해 주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교수님 나중에 식사나 한번 같이 어디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이래. 그럼 내가 물어봐. 몇 월 며칠 언제 시간이 되는 정확히 얘기하라고. 우리 나 잡자고.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주로 사주지 뭘 내가 얻어먹겠어.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공법관계인 관계법규라는 걸 배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차 가서 법규 배운다고 이제 뭐 사법, 공법, 구별시립 배우면 뭐 주체설이 어쩌고 뭐 종속설 어쩌고 배울 겁니다. 어쨌든 평등하다, 개인 간의 관계다, 사법 관계. 그렇죠? 집의 우월적이다, 공공 간의 사인 간의 관계다, 공법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도 외우란 말이 아니라 우리 배우는 게 뭐고 법률 관계가 어떤지 알라는 겁니다. 모든 법률 관계는 당사자 관계를 알아셔야 됩니다. 당사자를 모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우리 배우는 관계법규는 뭐 배우는 거라고요, 사실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행위 제한을 공적인 주체가 우리에게 뭘 가하는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9가지 법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총 9개. 그래서 여기 앞에 40문항의 체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배우는 공법으로서의 관계법규는 어쨌든 행위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인 거고요. 그러면 행위 제한을 가하려면, 규제를 가하려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규제를 가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 그게 바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획.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규제. 앞으로 계획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법으로서 관계법규는 행위 제한,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법인데 따라서 그 무엇을 제한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길게 얘기해 볼게요. 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 뭔지 아십니까?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에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봐요. V. 이렇게 하시면 계획이 나오면 첫 번째 규제하는구나. 가운데 먼저 내려야 돼. 반대로 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이렇게 규제하는구나. 그러면 규제를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어디 만드느냐.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야 되냐면 어디 만드는데 어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무엇을 규제코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래. 우리 법은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단어를 잘 챙겨야 돼요. 단어를 알면 내용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우리 관계법규 공법은 뭐다?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고,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이게 열쇠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국토는 넓어요? 대따시 넓어요? 대따시 넓어요. 그래서 국토는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토는 계획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전국에 120여 개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전국에 120여 개, 뭘로?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든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한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럼 봐요. 도시라고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린 서울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요.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이해합시다.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부산이었다면 부산시란 도시에서 부산시장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시장이 그 도시를 규제하고자 만드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계획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란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죠? 도로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나무도 심고 공장도 짓고 이런 식으로 뭐다 다 계획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만약에 옛날에 우리 그 도시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에는요, 동네에 가보면 이런 길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꼬불탕. 왜? 소유자들이 지 원하는 대로 하니까. 허가도 안 받고 막 져버려, 그냥.
그쵸? 맨날 막힌 길, 골목길.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다 계획하고 하는 거니까. 앞에 뭐 천변, 그쵸? 하천 같은 거 등등등 다 계획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도시계획인 거죠. 그럼 전국에 이런 도시가 몇 개가 있냐? 120여 개가 있고 그 도시가 다 모여서 결국은 국토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실제는 뭘 배우는 거야? 도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걸 만드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서울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잘 봐봐요. 요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써도 돼요. 뒤에 가면 나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도시가 전국에 120여 개가 있어요. 그럼 봐요. 주변에 안양시도, 안양시장이 도시계획 만들고, 광명시도, 광명시장이 뭘 만들어? 도시계획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되죠?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게 되고 그 도시가 다 모이면 국토가 이루어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게 된다. 열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이 법을 못 맞추면 맞출 만한 법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5순환을 1년 동안 돌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 수업할 때만 학원을 나와요. 그리고 4주차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지치는 거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본유연 시작하면 또 얘만 보다가 또 멈추고 기출문제 시작하면 또 얘만 듣다가 멈추고 1년 내내 된 거 있는데 다른 법은 한 번도 못 듭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장수의 기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우리는요 참여하는 수업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웃고 즐기면서 참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 시킬 거예요. 알죠? 혼자 할게요. 이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 첫 번째 법 배우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요. 건물 같은 걸 짓는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건물 같은 걸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고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 짓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 같은 것들이 뭐가 될까요? 점점 노후불량해져요. 금가고 노후불량해지는 거죠. 그러면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정비사업이라 불러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여러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재개발 사업이니 재건축 사업이니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정비사업의 종류예요. 풀로 얘기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총 3가지예요. 정비사업이 3종 세트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앞으로 정비법에 가면 새 사업 배울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거 아시죠? 여기도 지금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종전의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종전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해줘야 되고 부시고 지었을 때 새로 지은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해야 되죠. 그걸 누가 하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정비법이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다가 한 5년 전부터 범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원래 안 들어가다가. 그렇죠? 정비사업 요즘에 평가사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 많아가지고 정비사업은 알아둬야 되고요. 2차 가서 법규에가도 요즘에 한 5점이나 10점짜리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기본 라인은 좀 1차 법규할 때 알아둬야 돼요. 사실 2차 들어가면 정법은 잘 강의 안 해줘요. 논점만 얘기해주지 전반적인 사업의 진행을 안 해주거든요. 1차에서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차 가서 편해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차 가서 공부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게 사실은 써먹기 좋은 게 관계법규예요. 사실은 가장 베이스고.
그쵸? 그래서 꼭 좀 잘 챙겨줘야 될 부분이고 1차 법규에서만 쓰는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토개혁법, 그다음에 정비법, 건축법 13개, 4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는 법률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뭐 4월 달 말 되면은 뭐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이러고 뭐 5월 달 말 되면 뭐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세금 부과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등 뭐라는 등 아마 이런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나 어떤 주택 이런 것들의 기준 금액이 필요할 거예요. 그 금액을 갖다가 그때그때 알아서 대조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각종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럴 때, 또 토지를 수용할 때에 대한 부분에 보상가를 정한다고 하면 이럴 때, 그에 대한 토지나 어떤 주택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보상가는 뭐 토지겠지만, 그렇죠? 이런 경우에 기준 금액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이걸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합니다. 아주 자세히 배울 건데 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평생 일할 거, 감정평가. 제발 감정평가사로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죠? 어쨌건 될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매번 이거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을 봐도 평가사인 친구들이 럭셔리해요. 그렇죠? 차도 아우디 타고 다니고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자격증이 있는 거니까 잘려도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개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어디 일반적인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문 자격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 들어간다고 좋은 것 같죠? 좋아요. 좋은데 그게 이제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이면 자격증 따가지고 젊은 나이 때 한 4, 5년 투자해서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 그 안에 끝내버리면 평생 보험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멋지게 살아 지금도 보면 슬슬 하면서도 돈을 웬만큼 많이 버니까 그렇죠? 괜찮은 직업이에요. 주변에 그 쓸데없이 그 뭐 세무사 회계사 다 데리고 와요. 필요 없다고. 평가사를 해야 돼요. 진짜로. 안 할 거예요? 한 명씩 인도에 와요. 어쨌든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업무가 뭔지 잘못했을 때 뭐다 인가치소 등의 사유가 뭔지 어쩔 때 징계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이 부분이 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하다 보면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라고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을 어떻게 할지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의뢰가 들어와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국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처분할지 모르면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관한 일반론을 배우는 게 이 법이에요. 네 문제가 나오고요. 상식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업무할 때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감정평가 관련된 세 법이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 고유재산법 해서 총 10문제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은 뭐 기본 이론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 배우느라고 한 주 반 정도 걸려요. 원래 그리고 여러분 7월 달에 기본 이론 들어가면요. 10시부터 6시까지예요. 하루 종일이야. 그렇죠? 다른 학원들은 뭐 이틀 수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냥 하루에 쫙 끝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죠. 우리 학원은 그냥 하루에 쫙 끝내. 그렇죠. 그래도 효율적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공시 받고 이제 뭘 배우자? 공시와 관련된 거.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공시 관련된 거.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이건 토지에 대한 공시를 얘기하는 거고. 뭐하죠? 등기법은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죠.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집에 뭐 임차인 들어가려고 그러면 등기부 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당권 같은 거 많이 있나 없나. 그렇죠?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등기법의 등기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뭐 형상이라든가 등등등 어떤 내용 등의 공시사항 보려면 토지 관계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장, 도면 같은 거 보는 거고 이거는 뭐 대장이나 도면 같은 거 공시하는 거고 이거는 등기부 관련된 거 공시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뭐가 됩니까? 요것도 4문제, 요거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주 반 정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무 데도 시험 보지 않는데 우리만 시험 보는 거. 바로 동산 채권 등 담보.
한 문제 나와요. 아주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평가업계에서 동산 채권 등 담보도 약간 좀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등기법은 이거는 물적 편성이거든요. 물건 중심으로 편성한 법인데 이 동산 채권 담보는 물건 중심 편성이 어려워요. 동산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인적 편성. 아무나 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인 등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환자라든가 이런. 그래서 인적 편성주의라 약간 좀 달라요. 구성 자체가. 나중에 좀 볼 텐데 아마 물적 편성 중심으로 배우다가 인적 편성 중심으로 가게 되면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편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가진 동산 채권을 아무나 담보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에 정해진 법인, 법에 정해진 사업자 등록을 한자 등일 때만 가능한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내용들 이해가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우게 돼 뭐가 된다? 9가지 법률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규제를 가한 헌법상 근거에 대한 부분은 뭐다? 공공복리 증진. 정당한 보상. 규제를 가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헌법상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된 공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헌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아시겠죠? 말이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 그게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 제한,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제한을 가한다는 얘기죠.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인 것이고 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인데 보상이 없다면 대부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헌법 불합치 판결일 수도 있고 또는 위헌 판결일 수도 있고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위헌 판결 받은 게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제한 같은 거.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장기 미집행 해가지고 10년 지나도 사업 안 했던 경우에 헌법 불합치 판결. 그래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 규정과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를 다 어디 가서 2차 가서 또 배워요. 또 논점 가지고. 지금은 근데 뭐예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앞으로 엄청나게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암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냥 외우면 절대 죽어도 못 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딱딱딱 내용들 확인해 보자. 한번 법 좀 불러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더 촉촉해집니다. 두 번째, 정비법. 시작. 정비법. 세 번째, 건축법.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작.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나눠요. 셋씩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공시 관련된 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시작.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알겠습니까? 라고 9개 법 배우는구나. 지금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야, 겁나 많구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 강사분은 참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구나. 근데 겁나 많은데 말이야. 그렇죠? 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수업은 들어야 되고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안 자려고 아주 애를 써요. 눈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자려고 애를 쓰면요. 이렇게 검은 자가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보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을 좀 뜨지 말고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그렇죠? 정중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졸려오면 잠깐 감았다 뜨거나 그러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여자분들도 오실 텐데 막 칠하고 오면 더 무서워요. 화장하고 오면 그러니까 무섭지 않게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더만 신기하게 보니까 힐도 신고 이상해. 어쨌든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면요. 법률 관계 좀 봐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공법 관계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제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사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 주체와
행정객체가 있다는 얘기겠죠. 따지고 본다면 당사자 관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객체가 누구겠어요? 뭐 자연인, 법인 같은 일반 국민이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가 되어지죠? 여기 봐봐요. 요 토지에다가 나는 갑이란 사람인데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에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라는 걸 관할 관청에 뭐 하는 거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할 관청은 뭐 할까요? 관련된 법, 만들어진 법에 타당한지를 볼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건축법의 절차에 맞는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계획, 그 도시, 서울시의 도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상 뭐 하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그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계획상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럼 정해진 용도 지역마다 그 토지에 뭘 지을 수 정해지기 때문에 계획에 타당해야 돼요. 그럼 관련된 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관련된 규제 내용의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법하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허가를 내줘요. 그 허가를 내주는 법률행위가 행정행위예요. 뭐라고요? 허가를 내주는 뭐다? 법률행위가 행정행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예요. 무슨 물어보죠? 노원구청장, 관악구청장이 나한테 허가를 내줘요. 건축허가를. 그럼 나한테 허락받고 내줍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권력적으로 단독행위로 지르는 겁니까? 나한테 승낙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행위를 뭐라 하냐면 단독행위야.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하지만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안 써도 돼요. 오른쪽에 써 있어. 행정행위 정의가. 권력적 단독행위 써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 단독행위가 달라요.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죠.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는 주로 단독행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인 간의 법률행위일 때는 주로 계약이 많아요. 사실은요. 물론 공법상 계약도 있긴 합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의미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허가를 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 주체에 대한 부분이 국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면 그 행정 주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자체에 몸뚱이만 있고 의사표시가 없어요. 기관이. 안 되겠다. 의사표시 기관이 필요하겠는데 그걸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가 지자체의 의사표시 기관. 그게 바로 뭐다? 행정청이에요. 시작. 국가 지자체 등의 뭐다? 의사표시 기관이 뭐다? 바로 행정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봐봐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텐데 기본 상식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18개의 부가 있어요. 18개. 그렇죠? 그래서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 무슨 부죠?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 관련된 걸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 공부를 할 때 들어봐요. 그냥 국가계획 차원으로 GTX 알지 요즘에? 겁나 빠른 기차. 그렇죠? GTX. 그러면 그 GTX를 국가계획 관련해서 뭐 하죠? 설치한다.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뭔진 모르지만 광역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도로를 만들어요. 국가계획 관련해서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관련된 건데 환경부 장관한테 이러면 너무 안 되겠죠. 환경과 관련된 국가 의사표시는 환경부 장관이 얘기를 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인데 국가행정청의 대부분은 장관을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것만 알아도 한 2문제는 건져요. 그렇죠? 앞으로 뒷내용 볼 때 그렇게 한 방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봐봐요. 이제 밑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행정 주체와 행정청 관련된 거 제가 아주 기초스럽지만 이걸 모르면 조문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딱 2번만 얘기해줘. 지금 한 번, 기본이론 때 한 번. 그렇죠? 잘 들어요. 그러면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 행정청.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 이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뭐라 한다? 행정청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봐봐요. 국가가 먼저 볼게요. 그러면 국가행정청이라고 나오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볼 때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물어보는 게 문제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브리 이어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부동산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 계속 반복된 부분이니까 팁. 제가 매번 나오는 건 팁을 불러줄게요. 팁을 적어놓고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부동산과 관련됐는데 국가의사표시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행정청. 그리고 또 하나. 뭐 많이 안 나옵니다만 농지 관련된 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원래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 안에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옛날 내무부였는데, 그렇죠? 저번에 또 뭐 탄핵한다고 또 한참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은 쉽게 얘기하면요, 정부의 재산 총괄 책임자예요. 나중에 여기서 국유재산법 가면 총괄청이라고 나오면 그게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왜? 정부 재산의 총괄 책임자니까. 기재부 장관. 보통 제가 기장이라 불러요. 요거는 뭐라 불러? 국장, 농장, 해장, 행장, 기장, 환경은 환장. 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환경 나오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좀 물어보죠.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사전결정제가 나와요. 사전결정제. 그래서 이제 사전결정은 건물 지을 때 환경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인데, 사전결정 관련될 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렇죠?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줘야죠. 그래서 환경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환경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국가행정청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좀 걸리니까 쉬었다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